안녕하세요. 생계형 부동산 투자자 행복한 백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매매 사업자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매매 사업자를 내면 좋을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은 좀 부적합할지 그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여기 보면 4대 보험 내용이 있거든요. 이 4대 보험 내용이 이제 댓글로 누가 질문을 주셨어요. 왜 지역 가입자는 뭐 제외냐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 표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합산 소득으로만 기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소득의 재산까지 합쳐가지고 계산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걔는 설명에서 좀 배제한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역 지역 가입자랑 뭐 급여 소득자 이런 4대 보험 관련 기준은 세무 대리인하고 좀 제대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좀 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컨텐츠나 블로그 포스팅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건강보험료는 8%로 계산을 하고 비용 처리하면 이제 세율이 금방 올라가니까 뭐 소득이 8천만 원 정도만 올라가도 뭐 35%, 그다음 1억 5천만 원 초과해도 38%, 뭐 3억 원 넘어가면 40%다 보니까 1억만 환급을 받아도 그게 금액이 꽤 크다. 예. 대신에 그 다음 해에 내야 될 건강보험료랑 이걸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할지 스스로 판단해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 중에 어, 본인이 어차피 소득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뭐 급여 소득이라거나 사업 소득이 뭐 한 5억이나 6억을 넘어선다. 거기에 나머지 양도 차익 같은 경우를 분리과세 하는 것보다야 사실상 매매 사업자를 내 가지고 합산해 가지고 내면 어차피 그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440만 원이 맥스고, 이게 어느 기준이냐면 6억 6천을 초과하면 더 이상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매매 사업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거죠. 많은 포스팅들이나 뭐 관련된 컨텐츠를 보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매매 사업자를 내는 게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매매 사업자를 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유리하고, 소득이 많은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 뭐 한 6억 초과 하시는 분들은 매매 사업자 내도 건보료 측면에서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거는 좀 간과하신 내용이 간과된 그런 내용의 컨텐츠가 많아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2번부터 좀 상세한 사례들을 보고 이제 매매 사업자를 내실지 마실지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매매 사업자를 내는 게 나을지 도대체 안 내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땐 어떻게 따져봐야 되냐면, 뭐 합산할 소득이 있다는 경우는 뭐 금방 소득세율 구간이 한 35% 넘어간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딱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비용 처리할 내역이 많이 있는지 혹은 많이 없는지, 그 다음에 매매업 혹은 다른 본인의 사업에서 뭔가 손실이 나는 거래가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일단은 손실이 나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매매업을 내는 게 좋죠. 아무래도 이 종합소득세에서는 소득을 합산하다 보니까 뭐 손실이 나는 그런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얘가 자기 그 소득세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후자의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매사업자를 이제 활용하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비용 처리할 게 맞냐 없냐, 맞냐 적냐,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3번에서 보시면 조금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용 처리할 게 거의 없는데 단기 매매가 가능한 경우에 물건을 찾았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기 매매 차익이 1억 정도 날 것 같은데, 1억 정도 차익이 날 것 같은데 일단 비용 처리할 건 없고, 그래도 이걸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매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무작정 이제 중과를 피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나을지, 나중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부동산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좀 팔고는 싶긴 한데, 일단은 중과, 그 개인으로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지는 못하겠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이제 단기 매매로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77% 내면 1억의 양도 차익이 있지만 2,300만 원이 내 손에 남고,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 대충 1억이면 뭐 한 2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거든요. 대략입니다. 대략. 뭐 정확하진 않고. 다른 비용 처리하지 않더라도 그럼 8천만 원 정도 남는데, 다음에 이제 그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수입이 1억이다 보니까 약 8%로 계산해 가지고 800만 원 정도 낸다. 그러면 어, 이분이 이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뭐 2년 넘게 기다려서 일반 가세로 파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매매 사업자를 내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1억의 단기 차익을 개인으로 양도하면 7,700만 원 세금을 내고, 매매 사업자가 양도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내면 2천만 원 플러스 건보료 800 해가지고 이 정도만 내다 보니까 확실히 뭐 비교 해보면 뭐 압도적이죠. 여기서 만약에 비용 처리까지 더 한다라고 하면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처리할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양도 차익이 적다 할지라도, 이게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라 할지라도 비용 처리 여부에 따라서 이런 거를 좀 본인이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현재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은 강남 3구, 용산구 4개 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이쪽에서는 그 주택수가 많아지면 양도할 때 무조건 중과가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로 이쪽은 접근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 무주택이라면 해볼만 해요.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2주택부터 양도세 중과가 되잖아요. 2주택 20% 플러스 20%, 3주택 플러스 30%. 지금같이 이제 취득세 중과가 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라면 좋은 물건을 아주 좋은 가격에 싸게 하나 매입을 해서 적시에 이제 양도를 하고, 또 다시 무주택이 됐을 때 또 다시 취득을 하고 또 양도를 하고, 이런 걸 반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입주권이 있어요. 입주권. 예. 조합원 입주권, 정비사업의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업자의 그 비교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조정지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얘를 입주권 상태로 팔게 되면, 입주권 상태라고 하면 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돼요. 예.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혹시나 내가 물건을 양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3년 내 착공을 못한 사업지가 있는데, 그 물건을, 좋은 물건을 아주 좋은 가격에 샀는데 어찌 하다 보니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를 이제 단기 매매로 팔게 되면 세금이 또 77%겠지만, 이제 매매업자가 팔게 되면 이게 비록 조정지역이라 할지라도 이것부터 먼저 팔고 나서 얘는 그 종합소득세로 일반가세로 내니까, 혹 이거 팔 때는 특별히 이제 중과를 안 당하게 되고, 혹시나 자기가 뭐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순차적으로 주택수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때 가장 이제 적합한 물건이 이런 물건이라는 거죠. 예. 정비사업 내의 입주권이라고 하면 관처받은 것.
일단 하나라도 주택수를 줄여놓으면 그나마 또 다른 또 주택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대안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해당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이게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보죠, 이 내용은. 예. 그 매매업자 같은 경우는 이 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특히 이제 8호 초과 주택 같은 경우는 8호 제곱 초과되는 것들은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대형 아파트 급매물을 발견했는데 이제 양도시에 이게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매매업자는. 그럼 이런 거를 목적으로 이걸 수익을 낼 목적으로 매매 사업자를 내서 매매하는 거는 부가세 때문에 좀 무모한 선택인지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부가세는 건물분에만 대해서 내니까 예를 들어 매가가 10억이라 할지라도 건물분에 대한 비중이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는 10억에 1%니까 1000만 원이겠죠. 예. 1000만 원에 대한 10%를 내니까 100만 원을 부가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건물분의 가치가 아주 작아지려면 지가가 아주 비싼 뭐 강남권, 예? 뭐 아니면 최소한 분당이라도 되거나, 예. 그런 곳이거나 아니면 뭐 여의도 아파트처럼 굉장히 건축 연수가 이제 막 수십 년 지난 물건들 이런 것들은 대형이라도 사실상 그 매가 대비 건물분 부가세 비중이 한 1에서 3% 수준이에요. 제가 실제로 거래를 해보면 그래서 이게 어떤 큰 수익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이만큼 든다 해가지고 거래를 안 할 것이냐 그럴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뭐 용인의 어디 굉장히 큰 용인까지 아니라 아예 지방의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를 사게 되면 거기는 지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건물분의 비중이 크잖아요. 그런 곳은 사실상 굳이 매매업자가 대형 평형을 취득을 해가지고 팔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실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나더라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비용이 나가버리죠, 부가세로. 예. 그래서 그 물건이 위치한 곳이 사실 중요해요. 위치한 곳의 지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반대로 이제 건물분의 가치가 아주 큰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급매물 발견했는데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매하는 건 어떨까? 사실상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토지 평수가 이제 대지권이 워낙 작기 때문에 토지 비중이 너무 낮고 건물분의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건물분의 부가세가 매가의 한 7에서 9%까지 그 차지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뭐 취득세까지 많이 내는 상황에서 굳이 사서 팔아서 부가세 내는데 누가 이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따로 매겨주지 않잖아요. 이 오피스텔 거래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실수요자분들 개인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사실 부가세는 제가 그냥 혼자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매매 사업자로서 다룰 상품은 거의 아니다. 예.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아예 뭐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닌데. 근데 만약에 뭐 경매나 공매로 해당 물건을 매각한다라는 뭐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럴 때는 이제 경매 공매로 매각됐을 때 부가세 안 내도 되다 보니까 뭐 그것까지 생각하시는 어떤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한번 그건 이제 본인이 뭐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말리지는 않을 정도. 예. 뭐 이것도 고려해 본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아무튼 누가 한다라고 하면 뭐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말릴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경매 공매 아니라 일반 매매로 판다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말릴 정도다. 가급적이면. 예. 그래서 이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면 어느 정도 뭐 좀 이건 내가 매매업자를 생각은 있었는데 해볼까 말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판단이 설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제가 언급은 안 드렸는데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그 겸업금지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공기업 다니시거나 뭐 공무원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죠. 이분들은 매매업자를 뭐 아예 못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회사가 더 중요하지 굳이 이거 매매업자를 전업으로 하시려고 하시지 않는 이상은 좀 그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시고 혹시나 뭐 배우자분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듣는 내용을 좀 더 그냥 관심 있게 들어 놓으시고 배우자분께 뭐 이렇게 해보라고 하신다든지 그 정도가 한계일 것 같아요. 예, 겸업금지 있으신 분은. 아까 제가 조정 대상 지역에 그 무주택자가 그 일반 가세로 그러니까 그 종합소득세로 이제 그 매매업자를 활용해서 거래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상 지금은 어떻게 보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명의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돈도 다 가지고 계신데 명의가 없어가지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사실상 매매업자를 활용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어떤 정책적 요인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지만 옛날 같으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매업자는 막 물건을 막 사고 팔고 열심히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고가의 좋은 물건들만 하나씩 사서 팔고 뭐 1년에 한두 건씩만 이렇게 이런 걸 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뭐 효용성 있는 투자 방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같은 어떤 정책적 상황이 이런 그런 뭔가 틈새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매매업자를 이제 활용하다 보면 제가 좀 과거엔 좀 그랬는데 단기 매매에 많이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시세보다 싼 걸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계속 급매를 찾아 나서고 그 다음에 뭐 경매나 공매로 어떻게든 좀 싸게 사보려고 하고 과거엔 좀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시장이 침체가 조금씩 왔을 때 그때는 이제 뭐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싸게 사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싸게만 사면 뭐 팔리겠지 이런 생각으로 싸게 사잖아요. 근데 싸게 산다 하더라도 뭐 큰 조정 요번에 뭐 최근 1, 2년 큰 조정이 왔었죠. 혹은 뭐 장기 하락에 진입 들면 아무리 싸게 매입을 해도 사실상 매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매매업자라도 장기 흐름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도록 공부하고 대비하는 게 사실상 싸게 매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매매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 없는데 뭔가 잠깐 뭐 세금 측면에서 이걸 한 몇 건 정도를 잘 이거 세금을 적게 내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사업 활동이 이어지지 않는데 그 자기 가지 보유한 물건의 세금의 이득을 위해서 이거 잠깐 매매업자를 내 가지고 그러고 나서 활동을 안 한다. 사업 활동을 안 한다. 그러면 아마 과세 당국에서 이 부분을 이거는 정말 그 양도소득세나 이런 뭐 중과되는 부분을 회피하려고 이제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종합소득세로 간주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부과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뭐 요즘에 뭐 매매사업자 대출도 많이 이렇게 올해 3월부터인가 그 상품이 다시 재개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LTV 60%로 해가지고 그래서 매매사업자 대출 받으려고 매매사업자 내시는 분도 있고 뭔가 좀 단기적으로 중과를 피하려고 그냥 단순한 목적으로 매매사업자를 내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형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정말 본인의 뭐 세무 대리인하고 정말 좀 깊은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고 혹은 이제 본인의 세무 대리인이 없으시거나 본인의 세무 대리인이 매매사업자 관련해서 지식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시면 그 매매사업을 전문으로 이제 기장을 하시거나 이제 그런 고객이 있는 뭐 이를테면 제가 기장을 하는 세무사님은 제가 매매업자니까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조언을 잘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런 분한테 좀 상담을 받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거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매매 사업을 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오늘까지 매매 사업자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